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에서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90일의 휴전,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서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영향이 어떨지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중국에 대한 이 분석, 미국의 관세에 대한 중국과의 대립, 이게 키포인트인데 서로를 향해서 115%포인트의 관세를 일단은 인하하기로, 이제 유예잖아요. 90일간은 이렇게 이걸 없애기로 그렇습니다. 하고 90일 뒤에 한번 다시 보자. 어떻게 왜 그런 건지, 이게 4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이럴 걸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회담이라는 게 뭐 결론 내는 회담도 있고 맛보기 회담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맛보기 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00몇십%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은 원래 없던 걸 올린 거를 사실은 말장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이제 합의를 뭘 했냐를 한번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예. 결국은 34%, 84%, 125% 상호관세에 때렸던 거를 이걸 10% 낮춘다. 뭐 요게 답인데,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다른 것이, 미국은 중국한테 펜타닐 관세를 20%더 때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높게 나오고,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때리는 것은 이제 10%인데 만약에 20% 때려서 34% 때리면 자기는 똑같이 때리겠다. 그래서 둘의 숫자를 맞췄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냐, 합의가 잘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뭐만 얘기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90일 뒤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간보기 정도, 그런 정도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건 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일명 휴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휴전이 된 건데, 이번 회담에 참석을 여러 미국 관료들, 중국 관료들이 참석을 했고, 또 2019년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번에 약간 이제 그 참석자를 보면요, 표 한번 보시면 네. 그 대표는 똑같아요. 네. 주석인데 그 밑에 참석자를 보면은 USTR 대표들은 같이 나왔는데, 지금 재정 담당 재무부 쪽은 미국은 이제 뭐 장관이 나왔는데, 네. 이 중국은 이제 차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차관급으로. 아닙니다. 그건 부총리고요. 네. 재무부 쪽에 재정 재무부 담당이 쪽에. 저게 람판 장관이 안 나오고 이제 아하. 려민 부부장이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공안 담당하는 장관이 왕샤옹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안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한 건데, 그래서 이게 펜타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아직 마약 그 단속국 국장이 아직 국회 인증을 못 받았어요. 상원 인준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못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플러스 거기에 추가적인 카드로 이제 펜타닐 마약류라든지 또 아마 그 히토리 금속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들고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중심으로 이제 그 카드가 뭐 이런 카드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들의 참석자를 보면은 약간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관세 문제로 미중이 붙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아까 자막도 나왔지만 2019년은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숫자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그 무역 규모에다 포커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5%가 맥스였지만 지금 네. 같은 경우는 25%가 아니라 그냥 뭐 숫자 막 올리기 30, 80, 120, 뭐 이제 20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진실하게 무역 흑자를 줄이는 데다 포커스했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게 합의를 한 것들 보면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2019년에는 주석하고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서 이 합의를 봤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장관급 선에서 이 합의를 봤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뭐 그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거냐?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 관세가 50% 넘어가면서는 의미 없는 관세. 어차피 수출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들은 이것이 이제 최고 지도자들의 뭐 사인 없이도 되는 거냐 이 사안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아직도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제 평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주셨는데 이번 회담의 승자는 그럼 누구냐? 누가 이 이득을 과연 본 거냐? 뭐 이렇게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 이게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는 논리도 사실은 조금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땐 무승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볼 때는 이제 미국이 한 30%를 때렸고 중국이 이제 10%를 때렸기 때문에 미국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 그 20%도 이제 90일간 유예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유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0%로서 합의를 봤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뭐 120%를 때리든 뭐 10%를 때리든 간에 지금 원래 목적인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줄어들 거냐 이런 관세율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문제 본질을 접근하지 못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가 액면으로 갔다고 하면 이것은 이면 합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면 합의요. 그렇죠. 무역 또 다른 수지 조건이 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발표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줘야 되는 거건데 네. 그걸 어떻게 줄여주고 얼마나 줄여주냐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미국이 덜컹 이제 관세를 내렸다? 그렇게 상장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뭔가 약간 좀 막말로 하면 좀 아구가 맞지 않는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의아한 게 이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다가 그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극적으로 또 합의를 하게 되고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합의한 그 계기는 있습니까? 뭐 둘 다가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 이제 성장률이 지금 일본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가 만약에 이제 왜 그러냐를 봤더니만 중국과의 이제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을 너무 많이 이제 땡겨서 하는 땡겨서 바람에 이 순수출이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바람에 GDP가 마이너스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고율 관세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2분기 GDP도 또 마이너스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연속 트럼프 2분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는 연속 부분이죠. 2분기 마이너스면 이거는 이제 사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 가정용품 중에서 예. 중국산 비중 우산 98%, 토스터 99%, 알람시계 99%, 아이들 책 93, 가위 79, 믹서기 83, 전자레인지 90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상에서 쓰는 게 중국산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정용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90일 동안 정도의 재고가 만약에 월마트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정용품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물가 상승을 그렇죠. 촉발하겠죠. 그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뭐 협상장에 해당이 나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큰 소리는 멍치지만 수출의 15%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순간에 적어도 1,900만 명 이상의 그 노동자의 실업이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협상에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이 끝까지 벼랑 끝으로 가면 두 국가 모두 손해를 보는 그런 절박한 사정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중국 적자를 무역 적자를 좀 개선해 보고 싶고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아까 말씀하신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이게 또 이제 궁금하긴 한데 소장님께서는 뭐 중국 워낙 전문가시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이 쭉 보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봐오면 이런 합의나 분쟁들의 어떤 그 각각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합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 합의 같은 경우는 진짜 합의가 아니라 이것은 뭐 MOU 같은 것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부로 뭔가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 흑자 줄이는 건 기본이고 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제조업이 다 동공화된 상태에서 이게 관세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6개월, 1년은 문제가 되지만 해결할 수 있지만 1년 뒤에는 어떡할래?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대미 투자 늘려라.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무역 흑자를 가져올 수 있게끔 시장을 개방해라. 그 두 가지 시장 조건이 개방해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미 투자 확대하고
그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답을 했냐, 또는 이제 거기 어떤 언지를 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미국이 중국 시장을 열었을 때 제조업으로는 어려울 거고 서비스 시장 개방인데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최대 큰 것은 바로 이제 금융이 절대적으로 크고 두 번째가 인터넷이죠. 네. 그다음에 인터넷은 뭐 쉽게 개방하기가 어렵지만 금융 시장은 이것이 아마 추가 개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금융시장.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이 중국과 가지고 제조업으로 무역 흑자내에서 돈 갖고 오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금융시장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의 금융이 큰 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돈 1, 2천억 뭐 빼오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에서 2천억을 뭘 사주는 것보다는 금융에서 한 2천억 정도가 빠져나가면 14억의 인민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주식시장에서 한 10조 정도 돈이 빠져나가도 뭐 별 관심이 없는데 무역에서 만약에 한 100억 불 정도 터졌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의 입장에서는 그런 그 국민 정서를 감안한 이제 미국의 중국의 정책 이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금융이 있습니다. 부채가 많던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4년 동안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것을 올리는 마중물로서 외국인 특히 미국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은 이제 중국의 여유 자금들 또 개미들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얘기들이 아마 90일 또는 그 이후에 뭐 반드시 있을 걸로 보십니다. 그렇군요. 방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융과 인터넷의 중국 시장 개방 네. 이 문제는 우리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 다시 한번 좀 각인이 되는데요. 일단 90일간 서로 100% 이상의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이제 미루는 거는 뭐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죠? 90일 이후에는 과연 어떤 그 사이에 최종적인 뭔가 결과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 90일간에 서로가 그 지켜볼 것 같아요. 경제 지표를 90일간 유예를 만약에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성장 지표. 성장 지표도 지표지만 수입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환율을 그렇죠. 높여야만이 이게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수입의 트렌드를 한번 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GDP가 또 마이너스 나올 거냐 플러스 나올 거냐를 한번 봐야 이 관세율의 폭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고용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뭐 많이 양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DP 수치하고 미국은 GDP 수치, 중국은 고용률, 요거를 한 분기 정도를 더 지켜보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제 충격이 적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고 합의를 안 들어가고 만약에 충격이 서로한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 새로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세율을 조정하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진핑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양 행정부 간의 지금 기싸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지금 이 정치적 입지에 대한 어떤 지도자들의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뭐 기싸움을 하는데 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초동생 그 싸움하는 거 똑같은 그런 느낌? 전혀 의미가 없는 이제 기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것은 그 기싸움의 불똥이 옆에 있는 다른 우방국이나 동맹국들한테 떨어지는 건 이게 아주 이제 우리한테는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만 패면 되지 왜 옆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를 패냐. 그리고 5개국을 먼저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영국, 뭐 일본, 한국, 호주 뭐 이런 전형적인 그 미국의 우방을 먼저 손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로서는 옆에 있다가 이제 그 유탄을 맞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번에는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90일 유예가 되는데 이 유예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들 이것도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국이 이번에 타결을 했고 네. 또 중국이 유예를 했지만 한국은 이거는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특징은 1대1로 서로 개별국 협상을 하는 것이지 한 군데에 적용했던 걸 일괄해서 적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보라는 문제가 또 미국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뭐 조금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5개 미국의 우방들이 답을 이제 먼저 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기 타결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15일, 16일에 뭐 미국의 그 크리미아가 유스티알 대표가 오긴 하지만 우리는 뭐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장관들이 또 새 정부 들어서면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합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실효성이 별로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과 통상과 관계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답을 낸 걸 보고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또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맹수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 그래서 권력이 없는 이제 권력하고는 협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묘한 요 정권 가도기 시기가 네. 우리한테는 뭐 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하고의 통상에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뭐 불행 중 다행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지금 그 표현을 하시니까 딱 와닿는데 조금 가히 곁가지 질문이긴 한데 트럼프 행정부 든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지금 만성적인 대미 적자, 그러니까 대미 적자가 아니죠.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또 환율에 불합리한 어떤 측면이 있다, 불리하다. 이걸 지금 개선해 보고자 하고 특히 달러 환율 이거를 좀 유리하게 틀어놓고 싶다. 이런 게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등쳐먹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좀 고쳐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축통화국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우리가 뭐 미국으로 비행기를 수출하든 뭐 자동차를 수출하든 핸드폰을 수출하든 받아오는 건 $100 단위 종이 지폐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폐 한 장 찍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60센트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 천지의 99.1%의 마진을 보는 이런 상품을 전 세계에다가 이제 뭐 70년대 이후로 계속 그 해온 메커니즘에서 네. 미국이 전 세계에 등을 친 거냐 못 사는 나라들 아니면 이제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들 미국 등을 친 거냐 그건 명확하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환율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고용이죠. 그래서 제조업이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고용이 이제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제조력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미국이 강한 금융력으로 환율로 1985년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브라자일 대폭적인 때요. 환율 절상을 통한 이제 상대국의 제조력을 약화시켜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 방식을 지금 하고는 싶은데 문제는 그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고 뭐 1985년에 비하면 지금 중국은 그때 10배 정도 더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쉽지 않죠. 또 과거 같았으면 뭐 중국이 미국 그 무역 적자의 한 60-70%를 차지하는 대부분이었다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그 미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밖에 안 돼요. 71%가 중국 이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중국만 패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싸움의 기술은 뭐 한 명만 패라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걸 4년 만에 해결할 수 있겠냐. 1985년 브라자비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 12년간 집권하면서 일본을 자초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간선거에 져버렸다. 그럼 2년짜리 대통령이 되는데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역사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서두르고 무리한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조일기에 몰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시사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 걱정을 또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과도기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고 이래서 이제 합의가 있어도 사실은 뭐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기가 좀 어렵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이제 불확실성과 이 혼란 속에서 일단은 90일이 유예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중국과는 근데 저는 관세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관세는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정부가 바뀌어도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관세가 20% 30% 오르더라도 그걸 커버낼 수 있는 기술 경쟁력, 원가 경쟁력 이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미국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재를 수출했고 중국으로는 중간재를 수출했는데 예. 관세 전쟁 이후에 큰 바뀐 그림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고 지금 아이러니지만 중국이 시장 개방 내수 확대 올인을 해요. 네. 또 미국도 시장 개방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 무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패러다임은 미국으로 중간재 수출하고 중국으로 소비재를 파는 것으로 우리 경제 수출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 이제 정책이 이 문제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급망 체계를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향 제품과 중국향 제품을 이제는 정반대로 바꿔야 되는 그 준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뭐 우회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관세 무풍지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우회 수출했을 경우에 이제 로컬 콘텐츠를 미국이 엄격하게 지금 추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로컬 콘텐츠 조항을 잘 맞추는 이 설계를 한 이제 우회 수출 이제 이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관세가 아니라 사실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조금 더 가면 고부가치 제품에서 무역 흑자가 더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 관세를 50%든 100%를 때리든 간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그거 없으면은 이제 그 대안이 없으면 그 관세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저는 공급망의 재설계 또 관세 무풍지대를 이제 찾아서 우회 수출할 때의 부가가치의 기준을 잘 맞추는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가 최강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아쉬워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 기술에 대한 우리 투자 지원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미중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의 메모리 제품, HBM 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건 한국에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세 전쟁을 이길 수 방법 기술이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력이 과연 있냐? 절대적으로 우리가 약자거든요. 약자죠. 근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강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제 그러나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이걸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뭐 대선 중에도 한국의 첨단 산업 육성이나 첨단 산업 지원 또 이걸 이제 미중의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그런 공약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관세 전쟁에서 우리 최대 강점인 기술 확보 이게 이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아이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더라도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문제는 관세가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닌 거죠. 관세 플러스 배터리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모든 첨단 기술은 실리콘밸리에 나왔지만 이 미국이 배터리 2차 전지를 못 만들어요. 예. 근데 1등하는 없죠. 게 중국이고 2등이 한국인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 걸 미국이 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IRA를 폐지해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못 받는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조금 길게 보면 이거는 정말 한국의 대박이다. IRA 폐지해가지고 미국이 배터리 산업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면 4년 뒤에는 어떡할래?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배터리에서 반도체 버금가는 세계적인 경쟁력, 지금 리튬 이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완벽한 입지를 장악하게 되면 뭐 4년 동안 못 벌었던 거 한 방에 다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나 배터리는 뭐 한국을 지키는 최종 병기 활이 아닌가 싶고 이 두 분에 대한 이제 지원 또 육성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과 미중 관세 유예 관련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